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이 첫 발견된 이후에 유럽에서 잇따라 확인이 되면서 세계 각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에이즈 환자에게서 발생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발생한 변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예. 그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추론입니다. 추론. 그러는데 이 오미크론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델타 변이와는 다소 다릅니다, 이게. 서열 구조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라고 일단 전문가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툭튀가 될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떤 경우에 갑툭튀가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델타에서 추가 변이가 되려고 하면 델타 플러스. 그러니까 이전에 델타 예. 플러스가 있었죠. 델타에서 델타 플러스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 델타라고 하는 베이스에다가 추가 변이가 있어야 델타 플러스가 되는데 오미크론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오미크론은 아예 스파이크 단백질 하나만 놓고 보면은 약 32개의 돌연 변이가 있는데 기존의 것과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은 기존의 것에서 진화적으로 더 쌓여서 나왔다기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냐면 이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어떤 바이러스가 그것이 이제 중국 우한에서 나온 최초의 바이러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누군가를 감염을 시켰는데 감염한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면역이 아주 낮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에이즈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에이즈 환자를 감염을 시키면 에이즈 환자는 T셀 면역, 굉장히 중요한 T셀 면역이 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세포 면역이요. 그렇습니다. 예. T셀 면역이 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면역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낮습니다. 엄청나게 낮으니까 이 에이즈 환자를 감염시킨 바이러스가 몸으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자기 마음대로 정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변이를 막 일으킵니다. 이렇게 막 일으키다가 심지어 이 사람 몸을 빠져나올 때는 다양한 형태의 변이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변이체들 중에서 그나마 좀 센 녀석이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오미크론은 그 다음 사람을 감염을 시킬 때 만일에 다시 에이즈 환자를 감염을 시키면은 쉽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네. 백신을 접종했다거나 또는 젊은 사람인 경우에 면역이 강력한 이런 사람인 경우에 감염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정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 오미크론이 이렇게 변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전과 별 관계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으려고 하면 적어도 추정이기는 합니다만은 에이즈 환자 같은 데서 생겼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이러스학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많은 변이를 갖고 있는 이 변이체인 오미크론이 두 가지. 하나는 확산과 관련해서 그 다음으로는 병원성과 관련해서 어떨 건가 하는 그렇죠. 것은 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런 팩트부터 좀 확인을 하자면 이제 단서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최초 감염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의사들은 지난 2년 동안에 다양한 변이의 코로나19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봤던 의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뭐 델타 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파 변이라든지 베타 변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던 변이 바이러스의 양상과 이 오미크론에 걸린 환자들의 양상을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임상을 하는 의사들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의 증언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증상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예요. 네. 증상이 굉장히 가볍다. 이건 굉장히 우리 인류 입장에서는 거죠. 좋은 얘기죠. 예. 왜냐하면 기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증상이 가볍고 그다음에 모두 경미한 수준에 경미한 수준의 예. 증상을 앓다가 완치가 되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의 대부분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백신 미접종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백신을 접종한 분들 사이에 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병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발병의 경과를 봤더니 기존의 델타 변이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증상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주, 2주, 3주간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정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야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데이터가 좀 누적이 되면요. 네, 최소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에서 나오는 증언만 놓고 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거 두 가지. 하나는 치명률과 관련해서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약하면 약하지 더 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변이 바이러스 역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역시 여전히 기존의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예. 발휘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발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처음에 발견이 된 이 의사분이 남아공 당국에 보고를 했고, 남아공 당국이 WHO에 보고서를 제출한 이틀 후에 바로 전격 네. 관심 변이도 아니고 바로 주의 우려 변이가 변이로, 됐습니다.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위험 내지 예. 주의 변이가 된 우려 겁니다, 변이로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하루 통상은 만에. 이제 관심 변이가 되었다가 주요 변이가 되는데 그런 단계 없이 바로 이틀 만에 보고받은 이틀 만에 바로 주요 변이가 됐다는 거죠. 우려 변이로 지정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 우려 변이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발생과 관련해서는 그런 발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에이즈 환자가 많은 남아공에서 에이즈 환자의 몸에서 생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이 상당히 일리 있다라고 하는 말씀, 발생과 관련해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전파력하고 병원성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파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WHO가 오미크론 이전에 우려 변이라고 하는 게 4종류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생긴 알파 변이,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 생긴 베타 변이, 브라질에서 생긴 감마 변이, 인도에서 생긴 델타 변이 4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자국에서 생긴 변이에서 주로 끝나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은 델타 변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델타 변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알파 변이는 영국에서 생겨서 예. 영국하고 일부 국가에서만 문제되다가 전 세계로 확대되지는 못했어요. 베타 변이도 남아공에서 그랬습니다. 브라질에서 생긴 감마 변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도에서 생긴 델타 변이만 인도를 넘어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의 95% 이상의 주류 변이체가 된 게 델타 변이입니다. 그 이외에 관심 변이로 있던 뮤, 람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 없어졌습니다. 델타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과연 남아공에서 이전과 달리 내지는 인도에서 생긴 델타 변이처럼 자국에서 생겼는데 자국을 뛰어넘어서 델타 변이 같이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인가 예.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알파, 베타, 감마 때도 다 이와 같이 전 세계로 확산이 돼가지고 위험할 거다. 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옥 문이 열렸다. 그렇지만은 다 별 볼일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그럴 것인가? 저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0에서 10까지 하게 될 경우에 저는 제일 높은 수준이 10이라고 하면 저는 10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갑툭튀, 즉 에이즈 환자한테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0에서 하는 생각. 10까지 놓고 봤을 때 그 확산으로만 봤을 때는 또 확산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10 정도밖에 보지 않는다. 10이니까 그 가장 높은 건가요?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일 때, 0에서부터 100이라고 할 때 저는 10 정도 본다. 예. 낮다고 보는 예.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병원성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병원성 문제.
병원성 문제는 이미 남아공에서 이 바이러스를 제일 먼저 보고한 의사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굉장히 경증을 앓는다 그랬거든요. 예. 굉장히 경증을 앓는다. 네. 심지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경증을 앓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데이터가 좀 더 축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만에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이 확산이 됐어요.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의 델타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지금의 델타 정도로 전 세계 95% 이상을 오미크론이 장악했어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델타하고 바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과 비슷한.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예. 왜 똑같으냐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망자는 60대 이상에서 주로 나오고 위중증자도 60대 이상에서 나온다 그랬죠? 오미크론이 아까 남아공에서 첫 발견한 의사는 경증을 앓는다 그랬지만 델타도 여전히 젊은 분들에게서는 경증을 앓지만 결국 문제가 되는 분들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델타처럼 전 세계 거의 90%, 100%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델타와 별로 달라질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또 하나는 그러면 백신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백신은 어떻게 될 거냐. 기존의 백신은 언제나 모든 백신은 두 가지를 만듭니다. 하나가 항체성 면역, 다른 하나가 세포성 면역이에요. 그러는데 항체성 면역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많아서 중화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는데 세포성 면역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포성 면역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세포성 면역은 잘 작동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해서 델타 변이처럼 됐다. 우리나라 지금 거의 100%가 델타니까 델타처럼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델타 변이가처럼 됐다. 그러면은 확산은 좀 빨리 확산은 되겠죠. 중화 기능, 항체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는데도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위중증 사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60대 이상에 생길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하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주말 새.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과 연장선상으로 기사를 팩트체크하면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더 여쭙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오미크론 항체 치료제로 못 막아 부스터샷 복제 차단 신약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나와서 여태까지 나온 치료제며 뭐 여러 가지 백신이며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콕 집어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항체 치료제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항체는 스파이크에 달라붙어 세포 감염을 차단을 한다. 스파이크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코로나 완치자나 백신 접종자의 몸에 생긴 항체가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웬디 바클리 교수는 뉴 사이언티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은 리제네론이 개발한 것과 같은 항체 치료제의 내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한 부분을 이 기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일단 팩트부터 예. 정리를 해드리자면 조선일보 이용한 기자가 쓴 건데요. 저는 좀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네. 우리나라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용한 기자가 기자라면 셀트리온 측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오미크론의 변이가 일어난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기존에 공략하도록 세팅해 놓은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과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셀트리온에서는 아마 바로 확인을 해 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그런 없었다.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셀트리온에서 아침에 입장을 내놓았어요. 어떤 입장을 내놓았냐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세팅되어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은 오미크론의 이 돌연변이를 일으킨 부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여전히 잘 작동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달라붙는 부분은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우리 국내 제약사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는 그 작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대 교수님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생기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달라붙어 가지고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항체 치료제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부분이 변형이 되어서 항체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지는 그건
플러스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많은 시민들이나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리제네론 항체치료제나 셀트리온 항체치료제나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나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라는 거죠. 그렇죠. 취재 영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결과를 놓고 네,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환자들한테 셀트리온 항체치료제를 쓰면 당연히 셀트리온에 전화해가지고 조선일보 기자가 셀트리온에 전화하면 셀트리온이 그걸 받지 그럼 안 받겠습니까? 예.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방송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선비즈 기자랑 길게 인터뷰를 하다가 아직 인터뷰를 다 못 마쳤는데요. 조선일보랑 조선비즈는 약간 다른 다릅니다. 매체니까요. 네. 그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자한테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말 중에 우리나라 기사들이 막 전부 다 오보를 냈는데 이 오보를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 정도인지를 모를 정도로 오보를 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기사를 안 쓸 것 같으면 나한테 아예 인터뷰도 하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오보부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오보. 우리나라의 모든 기사들 하나같이 100% 모든 기사들이 진단검사, PCR 진단검사로 이 오미크론을 검출하지 못한다. 진단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100% 오보입니다. 100%. 모든 기사들이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진단검사의 PCR은 목표 물질이 스파이크가 아닙니다. 스파이크가. 스파이크를 소위 말해서 타겟으로 해서 그것을 정폭해가지고 진단을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PCR 진단은 뭘 타겟으로 하고 있냐면은 RDRP, 즉 복제하는 복제 효소 부분입니다. 복제 효소 유전자예요. 복제 효소 유전자는 돌연 변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진단 검사, PCR 검사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알파든 베타든 감마든 델타든 다 양성으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미크론에 걸린 분이 들어오면 검사하면 확진으로 나오는 거예요. 확진으로 나오지 오미크론 확진으로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지금 네. 그 기자들이 착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확진인데 이 확진이 델타 확진인지 오미크론 확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보고서 놀라가지고 그럼 오미크론 걸린 사람이 들어와도 못 잡아내나 하면서 기사를 낸 거죠. 정말 너무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오보를 양산한 이 언론들이 하나같이 지금 추정에 기반해서 공포를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오보를 양산하지 않는 기자나 언론이면은 향후에 무슨 보도를 하더라도 좀 믿겠는데 오보를 당장 클릭 수나 이런 것만 염두에 두고 오보를 양산하는 이 언론사들이 오미크론 찬스 났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보니까 조선일보 일면이 오미크론이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아직 검증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알려진 거, 병원성이나 확산과 관련해서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을 가지고 써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진단검사는 100% 오보를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보를 낸 기자들이 무슨 기사를 쓴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점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방송이 향후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그 항체 치료제 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것 말고도 아직 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혹시 궁금증이 생기거나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